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천문학자들. 네. 네, 오랜만에 제가 나왔죠. 네. 거의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파트님을 보는 게 어떤 종류의 기적인지 네. 모르실 겁니다. 네. 살아서 이렇게 네. 매번 돌아오는 어제만 해도 뭐 볼스 저희 약간 조마조마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하고 일단 오늘은 천문학자들이라는 말에 맞게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윤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이라서 말도 꼬였습니다. 실은 저희는 지지난주에 봤지만 네. 저도 몇 달 전에 1년쯤 전에 부산에서 저하고 한번 네, 봤었죠. 맞아요. 네, 저희도 부산에서 봤죠. 이 스튜디오가 처음이시래요. 아 맞아요. 네. 못 찾아오셨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계시면서 다시 돌아가서 모셔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SBS가 일산으로 옮겼는데 뭐 이런 거 KBS가 일산으로 옮겼는데 가보니까는 MBC인가요? MBC 건물이 없고 뭐 이런 얘기 누가 들었거든요. 상점벽해. 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도 얘기를 안 드렸다는 게 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죠. 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편하다 보니까 자주 뵙는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게으른 거죠. 여기 말고는 많이 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딴 데서 많이 네. 했죠.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은 일단은 오늘 천문학 우주 얘기니까 첫 오프닝은 제가 우주 얘기를 할 건데 그 큰 우주가 아닌 작은 우주.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는 소우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진짜요? 그 지난번 그 제목 난 알아요. 난 알아요. 그거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리고 지난번 57분 제 건강 정보, 건강 정보, 네. 별일 없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아픈 정도로 아프니까 여러분들 큰 그쵸.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냥 늘 길 막히는 정도로 항상 막히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사고가 나야 상습 이제. 정체 이런 식으로 네, 그죠. 말했죠. 네. 퇴근길 여전히 정체되고 있고요. 뭐 이런 건데. 네, 훅 넘어갔죠. 네. 근데 사고가 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일단 지난주에부터 있었던 일을 뭐 제가 그 수술하고 오미크론 겪은 건 다 아실 거고. 네, 거기부터 업데이트 하시면 그 거기부터 정도는 업데이트를 사고도 하면. 아니죠. 네, 프리비어스리 온. 제가 디스크가 좀 심해진 것 같아서 고생을 하다가 지난주에 결국 MRI를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MRI를 찍다가 또 찍는 중에 잤어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MRI 도중에 잘 수도 있어요. MRI는 자는 그래도 게 신기한데요. 네. 예, CT는 금방 찍고 해서 뭐 잘 모르겠는데 MRI는 원래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자라는 시끄럽지 않나요, 아니? 시끄러워요. 기분도 약간 네, 이상하고. 네. 근데 뭐 이거 치워주더라고요. 어쨌든 하다가 잔 것 같아요. 근데 MRI 결과가 뭐냐면 신경외과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잘 걸어 다닌다고. 그러니까는 뒤꿈치로 서서 걸어봐라, 앞꿈치로 서서 걸어봐라 이것저것 시켜요. 그래서 다 부담 없이 했죠. 그랬더니 되게 이상하다고 제 앞에 온 그날 앞에 와서 MRI 찍은 두 분의 사진을 저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당신 MRI를 비교해 보면은 디스크가 나온 수준이 똑같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기어서 왔다 병원에. 그래서 당신 이상하다. 수술을 권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저 얼마 전에 수술도 하고 오미크론도 걸리고 지금 수술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중에 아프면 뭐 뭘 해보자. 근데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수술을 거부하고 일단은 통증이 없습니다. 별로. 가끔씩 단연간에. 있는 거 외에는 없어서. 타고난 근육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단연간의 그 병으로 약간 그 정신력이 네. 엄청. 이거 정적으로 해서는 절대 그럴 수 있어요. 탭을 쓰니까 어떤 분이 늘 느끼는 통증은 둔감해질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것 하시고 같아요. 네. 그 저도 기저에 모르겠어요. 깔려 계시는구나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근데 확실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언제 퍽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 그렇게 MRI 결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조만간에 디스크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 해도 하나도 놀라실 게 없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다는 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들어가도 안 놀랐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 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왼쪽 눈의 황반변성은 진짜 수우주네요 이것저것 해서. 네, 이제 강변의 정체 소식 들으셨고요. 이제 내부 순환을. 작년 여름에 갔다가 황반변성인 걸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6개월, 7개월쯤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더 심해졌죠. 네, 그래가지고 한 달을 약을 먹고 한 달 후에 더 나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물을 빼던가 뭐 주사를 눈에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달 다음 주에요 이제. 그래서 전 다음 주에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제가 진짜 딴 거는 몰라도 그 눈에 뾰족한 거 가까이 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선단 공포까지는 아닌데 딴 데는 괜찮아요. 근데 눈 근처에 오면 누구나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좀 심해요. 근데 안약도 못 어쩌면 나요? 힘들죠. 옛날에 어릴 때보다 나아요. 어릴 때보다 나은데 안약 떨어지는 순간에 휙 고개 돌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프렌즈에 보면 레이첼이 이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 와닿았거든 보면서. 그래서 어쩌면은 눈에 주사 바늘을 꽂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다음 주쯤 벌어질 수도 있고요. 황반변성은 놔두면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네요. 치료는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난달인가 3월달인가에서 치과를 열심히 다녔어요. 2월 3월 해가지고. 그래서 잇몸 치료하고 많이 나아진 걸로 알았는데 지난 금토일 극심한 치통이 찾아오는 바람에 토요일날 치과를 가렸으나 치과가 닫는 바람에 일요일날 치과를 가렸으나 일요일날 여는 곳이 매우 드물고 전화했더니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일요일날 치과에 전화하면 아파서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네, 여는 데가 오죽 있는데 아프면, 오죽 네네. 아프면 했겠어요. 했는데 거기가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빨이 지금 너무 아파서 했더니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러잖아요. 와서 기다리다가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와서 한참 기다리셔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디스크 MR을 그 전에 찍었거든요. 허리 아플 때 먹으라고 마침 저한테 준 그 마약성 진통제가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버티셨구나. 예, 그걸 먹으면서 버티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치과를 갔죠. 오후에. 가가지고 이제 이빨 깨고 신경 끊고. 네. 이는 잘 닦고 계세요? 요새는? 예, 근데 요즘 열심히 닦는데 이제 그게 늦은 것 같아요 좀. 나 진짜. 좀 일찍 했어야 돼. 한 30살 사장님이 때나. 저랑 같이 일하실 때 제발 제 말 듣고 이를 좀 닦았으면, 그러니까 이를 닦으라고 하면 정말 이를 안 닦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좀 이제 이 나이 돼서 느끼는 건데요. 이를 닦아야 되겠다. 제가 진짜 근데 깨닫고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안 듣는 사람 없어요. 아, 그렇겠죠. 제가 진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를 닦아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철저한 경험주의시구나. 아, 이를 닦는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안 받아들이네요. 뭐 세수 뭐 다 있잖아요. 머리 감는 거 뭐 모든 거 다. 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하라고 해서 하시진 않아요. 내가 정말 느끼고 밥 먹는 것도 그랬고 진짜로 그랬어요. 밥 먹는 것도 그랬고 그 결과가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온난화에 대해서 좀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아, 맞죠. 본인이 네. 느끼지 못하면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몇 년 예. 전이었죠? 2016년인가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 그때는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때 뭐 따뜻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글로벌 지구 온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당한 숫자로. 그런 거죠. 전 일종의. 이건 아닙니다. 왜 이상하게도. 아닌가요? 이거는 데이터들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빨은요? 근데 그건 데이터가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 들어봤어요? 엄마가 닦으라니까 닦은 거지. 닦는 사람이 없대. 저거는 군중심리나 뭐 틀릴 수 있잖아. 틀리죠. 그래서 저는 밥도 굶었고 그래서도 그냥 삼시세끼 맞춰 먹어라 이런 걸 전혀 믿진 않았어요. 정말 이게 일관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경험해서 제대로 문제가 되던가 뭔가 깨닫기 전에는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평평론자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봤더니 그게 평평하더라 안 이런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데이터를 믿어 난. 데이터를 믿고 관측 결과 실험 결과를 믿는데 이런 부분들 뭔가 그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는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런 거를 왜 하죠? 이거 하면 뭔가 가짜 저거잖아. 아이고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도 몸이 안 좋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올 줄은 몰랐고, 예, 그래서 지금 치통도 치료를 또 하러 가야 되고 신경 치료 여기 어제 이제 금리를 박아놓은 걸 뺐어요. 오. 예, 그것도 웃긴 게
금을 박아놓은 걸 빼고 거기를 또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신경 끊고 거기 뭐 이상한 거를 좀 채워놓고 제대로 나중에 다시 채워야 돼요. 금을 빼서 주더라고 이렇게 금리를 요만큼.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재산상의 이득이 약간 있었네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요. 팔면 몇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고 그걸 들고 나오자마자 바로 금은박이 있더라고요. 바로 파셨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보여주고 이거 혹시 되세요? 하니까는 딱 보더니 아니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너무 작고 그리고 함량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러니까 다 밝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되게 부끄럽더라, 근데 정말 조그만 이 금 가져가가지고 그 앞에서 팔려고 그러니까 왜 그거 말고는 뭐 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순간 오기는 올랐어요. 이거 그냥 한 10,000원이라도 주시면 안 돼, 5,000원이라도 주시면 안 되냐고 말하려다가 정말 거지 같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기념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병마와 싸우고 있고, 물론 이제 기저질환들은 그냥 다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치료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원래 못 올 뻔하다가 그래도 제가 소우주인데 그렇죠? 힘을 내서 네, 소우주 우셔도 됩니다. 힘을 내서 왔고요. 그래서 그러게 오신 게 다행이에요. 진짜. 네, 진짜 진짜. 어제까지 네, 너무 네. 걱정했잖아요. 그쵸, 저희. 듣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당연히 듣는 줄 아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 지금 저희 웃고 얘기하지만 어제까지 되게 네, 심각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맞아요. 뒷이야기가 있는 타투님의 출연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진짜 오프닝을 자 이게 뭐냐면 뭐 이것저것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에이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이펙? 에이펙 회담? 다들 그걸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에이펙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터너티브 프로포션 엔지니어링 뭐 어쩌고예요. 커미티인가? 뭐. 네. 에이펙이라고 대체 추진 공학회의인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거는 다 쓰레기잖아요. 대체 왜냐하면- 추진 공학회요. 그러니까 추진을 약간 얼터너티브한 방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진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반중력이나 EM 드라이브나 이런 전반을 다루는 네, 회의예요. 네. 근데 되게 쓰레기인데 여기는 지금 꼭 그렇지가 않은 게 들어가 보니까 나사, 다르파, MIT, 하버드 이런 쪽의 연구자들이 제대로 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네. 대기의 경우 이런 데 가면 아마추어만 다 모여 있잖아요. 셀프 토트 사이언티스트 그런 사람들이나 뭐 연구기관 만들었다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닥터 아니고 미스터고 이런 분들이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닥터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많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알고 봤더니 진짜 의사 선생님들. 물론 이쪽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자, 2020년 11월부터 줌에서 이 반중력이나 미래 추진기들에 대해서 되게 오픈된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 거였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현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금기에 대한 논의까지 하자.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보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뭐 여기 두 분, 세 분 박사님 계시지만은 중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실. 그죠? 큰 탄소 세계에서도 문제가 더 큰 작은 문제 세계에서도 네? 탄소 문제가 더 큰 문제 중력은 아니에요? 안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렇죠. 탄소 문제가 큰 문제긴 한데 중력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중력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입자 물리학 쪽도 그렇고 큰 우주 쪽 상대론 쪽도 그렇고 우주 여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그 중력 문제를 푼다는 건 뭘까요? 중력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다 풀어야 되는 건가요? 중력을 어떻게 다루느냐 뭐 이런 거. 중력을 어떻게 중력을 다루느냐도 푼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음의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청력을 그걸 푼다. 그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에서 그 중력 푼 거군요. 중력을 푼 거죠. 아, 이게. 네네. 중력을 그리고 중력 그저 양자 중력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네. 위시세계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도 모르니까 잘 그러면 그런 걸 다 풀지 않으면 이 세계에 대한 기술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중력이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뭐 대단히 과학적인 사람이라는 생각 별로 안 드는데 타투님이 이런 그러니까 중력을 푼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제가 되게 매우 과학적인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가 빌드업을 계속 하시다가 네, 잠깐만요. 가보죠. 오랜만에 나오신 윤성철 교수님한테 제가 좀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중력 문제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 멈추셨어요. 일단 과학자들한테는 자기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초신성 문제. 초신성이 중력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중력이 어릴 때부터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은 가속도라는데 속도는 없잖아요. 움직여야 속도가 있지. 네, 중력은 가속도인데 사실은 속도가 없는 가속도예요. 이 저의 어마어마한 통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뭐 자꾸 뭐 비과학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약간 뭐랄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가속도인데 중력은 분명히 가속도와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뒤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물리들이 있다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윤석철 교수님. 윤석철 교수님이 저한테 지금 방금 눈 깜빡깜빡하면서 전해주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 중력 관련된 중력 차폐라든가 뭐 중력 반중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EM 드라이브라든가 아무튼 5만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추진력이 아닌 다른 추진이 가능한가? 그걸 논의하는 그걸 논의하는 것이에요. 논의하는 그룹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력이 뭐 존재하니 뭐 속도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약간 엔지니어링으로 네, 이런 중력을 배제한 다른 추진을 뭐. 그러니까 일반 추진을 배제한 추진은 이제 뭘 뿜어내야 되니까 자궁 반작용하는 추진이 아닌 대안적인 뭔가 추진이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근데 중력이 중요하긴 해요. 여기서 실험들을 했다는데. 물론 뭐 실험들이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확인된 건 아닌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아주 작은 물질이긴 하겠지만 한 18% 정도 무게를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실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100의 무게를 갖다 놓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장치를 사용하면은 그게 이제 18%가 무게가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심지어는 뭐 70% 가까이 무게가 줄어놓은 결과도 있었대요. 뭔가 세팅을 잘못했겠죠. 네,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특히 뒤에 거는 뒤에 거는 부정이었다고 합니다. 18%라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실험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괴드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사실 반중력 실험에 대해서 재현 가능하면은 100만 유로의 보상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의 그게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1989년에 일본의 토호쿠 공과대학의 하야카와 교수 팀이 지구의 수직축 오른쪽으로 자이로스코프 회전 질량의 무게가 감소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발견이 사실은 피지컬 리뷰 레터에 실리기도 했어요. 왼쪽 회전은 변화를 안 일으켜요. 질량 변화를. 오른쪽 변화만 질량 변화를 일으켜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질량 변화가 일어났다.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네요. 질량 변화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력적인 부분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심력으로 상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력의 변화를 비추는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출처가 어딘가요? 이거 출처요? 인터넷. 네. 정보의 바다 인터넷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는 아니에요. 저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네, 그냥 엉터리는 아니고 여기 사이트에 앞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에이펙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연구한 거랑 여기 참여한 사람들 쫙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그 윤석철 교수님이 적용시켜서 한번 검증해보고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연구를 뭐가 설사 욕을 먹고 설사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뭐 향성간 여행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물리학이 거부하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사실 뭐 다들 아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또 못 알아내는 그런 한계에 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무대뽀로 덤비는 것도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걸까라는 저는 의심을 좀 갖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것을 먼저 걸었지 걸음의 이론이나 중력을 알고 나서 걷는 게 아니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는 게 경험적으로 안 다음에 거기서 이론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하고 다르죠.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실까 봐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디스크 때문에 찾아냈으면 중계를 좋겠다. 화나신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냥 약간 과학자들이 뭐 팬데믹에 약간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놀고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이트가 정확히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아, 네. 그냥 약간 SF 가지고 재밌게 노는 네, 뭐 아니 그런 그 느낌으로 상대성 이론이 그렇게 맞다라고 진짜 무수히 많이 검증이 됐지만 그래도 또 실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죠,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사실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저는 과학계에서 본인이 연구하는 거 외에 본인 연구는 연구지만은 좀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좀 이상한 것도 좀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뜻밖의 뭔가 찾아낼 수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이그 노벨상. 그렇죠. 이거는 이게 이분들 좀 너무 사소한 것 쪽으로 많이 이그 노벨상을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저 아포피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포피스 얘기해요. 아니 근데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뉴스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뉴스로 한 게 아니고 저도 또 오프닝 비슷하게 사실 그 파트님이 못 오실 줄 알고 못 오실 줄 알고 제가 맞아요. 오프닝을 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준비한 것이 아포피스 얘기 간단히 그러면 하고 가죠. 아포피스가 저희가 예타 떨어졌죠.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이게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음. 했는데 그 예산을 받으려면은 예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500억 이상 예산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주로 그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냐 하면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되게 힘들어요. 이 과학 관련 프로젝트 자체는 일단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웬만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의 국가적으로 뭔가를 추진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 명분이 있어야 통과되는 건데 실제로 그 누리호 후속 사업도 한번 떨어졌고 이제 아포피스 같은 경우는 과학계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꽤 있었는데 이제 그 밖에서 보기에는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이게 뭔가 특히 이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포함이 된 사업은 일단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포피스가 일종의 소행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당장의 소행성을 탐사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8년에 수립한 그 기본 계획에는 2035년쯤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35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은 아니다. 아직 아니니까 갑자기 쑥 들어왔으니까 되기가 힘들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비 타당성 조사의 본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서 떨어졌어요. 예타도 못 간 거군요. 네, 말하자면. 예선에서 떨어졌군요. 예선에서. 근데 소행성은 35년까지 안 기다려주는데 어떡해요? 못하는 거죠. 어떻게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기다리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회가 또 있지 않나요? 올해 한 번 정도 더, 그러니까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에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몇 번 하기 때문에 올해 내로 통과되면 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올해 6월에 하는 거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예비니까 거기에 통과되면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과연 통과가 될까?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미국의 아리조나 대가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받아갔다기보다 그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리조나 대가 그 미국 탐사선 중에서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이 있어요. 그게 2016년에 발사가 맞아요. 되어서 네네. 그 소행성 베누 그 2018년 2018년에 베누에서 그 샘플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네네. 샘플을 채취를 해서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들려서 오는 거군요. 네,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 샘플만 던져주고 네,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목표가 사실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목표를 아포피스로 정했습니다. 이거 약간 이런 뭐 페덱스처럼 이렇게 들러가지고 채취하고 떨어뜨리고 네, 가고 약간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좋다. 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된 게 4월 28일인가 그 우리 아포피스 탐사 계획이 떨어지자마자 네, 떨어졌다라는 게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그쪽에서 그 오시리스 X를
그 다음 탐사선으로 바꾸고 이름도 오시리스 아펙스로 바꿨습니다. 예, 그 다 약자인데 이제 렉스 부분에 R을 그 아포피스의 AP로 바꿔가지고 예, 오시리스 아펙스로 이름까지 바꾸고 예,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만일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다면 이게 전 세계에서 사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예, 우리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네, 그러려고 대부분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저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주 사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공공의 뭐 이익이나 뭐 연구 목적 같은 게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국방의 목적 그리고 또 이런 아까 외교나 국제 관계에서의 뭐 우위 같은 거나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조금 이렇게 뭐랄까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정책 결정이라든지 꼭 그런 분야 아니라도 대부분의 분야가 국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실제 우리나라만큼 해외 뉴스가 전체 뉴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나라도 드물어요. 다른 나라 돌아가는 걸 사실상 거의 모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야지 아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잘 모르는데 특히 이제 이런 아포페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제일 앞서간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탐사 계획에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한국은 안타깝네요. 예, 안 보고 이제 다른 데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그 떨어뜨린 주체가 어디죠? AB 타당성 조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에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 지금까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안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인정을 했을 거예요. 뭐 있으면 하면 좋죠, 당연히 하면 좋은데 이제 이게 예산은 한 3,8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예산 여유가 있다면 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누리호가 통과했거든요, 누리는. 네. 그 누리호 통과하고 이게 또 이것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하는 게 우주 분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여러 또 다른 분야도 있는데 우주 분야에 아마 2개를 통과시키기에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사실 그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우주 쪽에서 약간 지름길로 가면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좋은 기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러게요. 놓쳤다라는 게 안타깝고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 그 소행성 탐사는 일본이 제일 그렇죠. 네, 만약 그 오시리스 X가 베뉴에 샘플을 가져오는 게 역대 3번째입니다. 일본에 네, 첫 번째가 하야부사, 하야부사. 일본에 두 번째가 하야부사 2호, 네, 세 번째가 이제 오시리스 X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소행성 탐사하게 다음 재시도 기회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안 되고. 네,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방송에서 말하고 6월을 일단 좀 한 번 더 노려보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텐데 아직 별로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군요. 그 2달 동안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좀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관심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정부는 다른 데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항공우주청 설립한다는 그 맞아요. 발표가 됐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기에 생긴다고 하던데. 경남 경남 사천. 사천? 네. 네. 거기 삼성항공 있는 거죠. 카이가 있는 카이. 항공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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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병합된 겁니다. 아, 예, 네. 항공우주. 항공우주 뭐였죠? 카이가 카이 이름이 뭐였죠?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 맞잖아요. 이름이 네, 항공우주. 네. 한국항공우주. 그쪽에 이제 항공우주 관련 업체들이 한 뭐 70여 개 정도. 또 군사 분사 업체들이 시설도 많죠.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거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방향성 같은 거를 조금 뭐 우려하게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른 이제 말 그대로 우주 전문가들이 그걸 결정하는데 인수위에서 했잖아요. 인수위의 우주 관련 과학자가 제가 알기로도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아, 예, 근데 도대체 누가 결정했느냐, 예, 또 무슨 근거로 했느냐라고 이제 해서 공청이라도 좀 하자. 그 결정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전문연구원의 문홍규 박사님께서 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그 인수위에 보내는 릴레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도 지금 실리고 있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인수위에서 그걸 읽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공개 편지를 쓰고 계신데 네, 공개 편지인데 이런 게 뭐 이렇게 변화를 일단 네, 줄 것 뭐 같지는 그런 않아요. 항공우주청인데 이름도 그러니까 나사가 이제 뭐 에어로노틱스가 들어가니까 항공이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딴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항공하고 우주하고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천 쪽에 주로 있는 체들은 주로 항공 중심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주 쪽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또 대전에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대전에 있는 기관들을 옮겨야 돼요. 거기 기관 거기 따로 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주청을 만들고 한다면은 거기를 중심지로 삼겠다면은 옮겨갈 계획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단 거기 할 테니까 뭐 나중에 옮기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우주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역 균형 정책. 뭐 지역 균형 정책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뭐 낙후된 경남 그쪽이 그렇게 낙후된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공약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경남 사천 쪽에 항공우주 쪽이 있고 저쪽 나루도 쪽에 발사대 있으니까 그쪽을 연결을 해서 남동 벨트를 만들어서 항공우주 벨트를 만들자 이런 얘기는 나왔거든요. 차라리 그런 계획이었으면 저는 적극 찬성을 했을 거예요. 연결을 해서 뭔가 벨트를 만드는 그 대규모 장기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게 있었다면은 이렇게 쉽게 또 발표가 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그 의견을 모아야 되고 하다못해 공청이라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한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꼭 지역 공약처럼 제시가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다. 라고 문홍규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소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새 정부가 굉장히 좀 빠르고 신속하고 예, 좀 과단성이 있죠. 이삿짐만 싸면 되는 줄 알죠. 아마 그 옮기는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에 만드는 예산도 얼마 안 될 거예요. 뭐 그런 데를 어쨌든 항공우주청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거는 좋겠지만 그런 데에다가 그런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항공우주청이라는 중요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뭐 우주와 항공과의 결합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기관들은 또 어떻게 정리해서 내려가고 그런 계획을 만들겠죠. 만들겠죠. 다 있을 거예요. 알고 보면 네. 열심히 있었다고 하겠죠. 아마? 열심히 다. 있다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네. 자, 제가 진통제 좀 취해서 그런지 이 말도 이상하게 하고 주제도 이상하게 선정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텐션을 좀 올려볼까요? 좋은 일 있잖아요, 우리. 네. 밝은 뉴스. 밝은 뉴스. 원래 이걸 오프닝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박토님 대신해서 사회자 모드로 왔다가 지금 관람객 모드로 바꾸는 중이라서 이것만 하고 관람객 모드로 넘어가려고. 네. 네. 좋은 뉴스. 좋은 뉴스. JWST 거울 정렬이 끝났다. 와. 3일 전에 끝났죠. 28일에 끝났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뭐든지 4월 막 28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기 점검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린대요. 네, 2달 정도 후에부터 이제 관측이 되는데 지금 테스트 사진들이 와 있거든요. 네. 각 카메라별로 다 찍었어요. 각 카메라별로 다 찍었는데 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도 봤는데 그게 뭐가 다른지 잘 저희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 사진도 사실 되게 좋아가지고 그 정도라도 뭐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진짜 좋은 건데 네. 이제 그보다 더 좋아요. 바깥쪽에 왜곡 같은 게 다 없애고 이제 뭐 기기 관측 기기별로. 기기들 민감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평가하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 그 표현을 지금 저희가 한 3-4번 들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다. 근데 다 놀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부산에서 그 JWST 네네. 관련해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윤 박사님도 그날 뵀었는데, 그날, 딴 얘기인데, 저희가 아침 10시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 한 500명 네, 들어오셨었나요? 500명 넘게 들어왔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인지 정말 몰랐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우리만 게을렀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정도 거울로 그 파장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러니까 회절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그 빛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으로 이 정도 크기로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그 최대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좋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전체 관측을 위해서 참 좋은 뉴스이긴 한데 네. 앞에 얘기한 것들을 막 커버해 줄 정도로 신이 나진 않네요. 왜? 그래서 이걸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텐션이 떨어지는 얘기 먼저 하다 보니 근데 엠 박사님은 이제 여기 어떻게 진짜로 신청 안 하세요? 아유 그게 이미 한 2년치가 거의 다 받아져 아직은 있을 조금 거예요. 2년 금방이에요. 네. 지금 신청하셔야 3년 아니, 후에 지금 하죠.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네, 잘 준비해서. 먹힐 아이템을 네. 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대충 며칠 날 가가지고가 아니구나.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활용 기간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이제 중요한 것들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때까지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럼 엠 박사님 이거 관측하시면 저희가 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봐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허블이 아직도 무슨 뭐 오래된 은하를 발견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것도 뭐 앞으로 뭐 엄청 더 오래 쓰겠죠. 맞아요. 뭐 이게 언젠가는- 원래는 예상이 7년인가 8년 정도가 예상 수명인데 그거보다 훨씬 길게 쓸 것 같아요. 더 되게 보수적으로 짧게 잡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일부러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일부러 짧게 잡아야죠. 잡는 네. 거고. 어쨌든 제임스 웹이 그 일단 발사도 너무 잘 돼서 연료도 맞아요. 많이 아꼈고 이게 이제 궤도를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연료를 굉장히 많이 아꼈기 때문에 아 연료가 일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세 제어를 못해요. 제어를 못하지만 어쨌든 찍을 수는 있는. 뭐 대충 가능하네요. 경치 사진은 찍을 수 있겠지. 풍경 사진. 그러다가 조금씩 궤도가 낮아지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L2 일단 궤도가 애초에 네. 안정적인 궤도가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네, 거의 L2 지점을 계속 수직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맞아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했는데 허공을 어떻게 중심을 뒀냐, 네, 허공을 네. 중심으로 아. 어떻게 수직 회전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줄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도는 거예요. 매달려서 당겨져 있으면서 그 당겨진 지점들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겨진 게 중력이고. 아 네, 그러면 허블처럼 그 무한정으로 고장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군요. 그렇죠. 궤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유지가 없으니까. 되어야지 안정적인 관측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허블도 사실 궤도를 높여줘요. 허블도 그 우주왕복선 같은 거 가면은 예, 그 궤도 그 한 번씩 만지는군요. 한번 추진해가지고 궤도 소정을 조금씩 해줘요. 아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초반에 왜 거기 나사의 부국장인가가 로봇 만들어서 올린다는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이렇게 추진 같은 걸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로봇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임스 웹을 수리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무인 우주선을 또 보내가지고 네. 뭔가 이제 궤도 연료를 더 보충해준다든지 뭐 다른 기기를 교환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새로 하나 만들어 쏘는 게 싸지 않을까요? 네. 네. 정이 들었으니까요. 허블도 500km 정도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마찰 때문에 궤도가 계속 낮아져요. 아. 그거를 한 번씩 추진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500km면 대기하고 마찰이 있군요. 네. 네, 이렇게 뭔가 우울한 얘기와 우리 몸에 아주 가깝게 와닿는 우울한 얘기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좋은 얘기. 몸에 가장 많이 와닿는 우울한 얘기는 파토님 몸 얘기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라. 자,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윤석열 교수님하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서울대 윤성철 교수님과 엠 박사님이 함께 뭘 얘기해 주실 거냐 하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한 6, 7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게 부산에 오면 우리 과학과 사람들이 뭔가를 맡을 수 있을 거야. 이 기억나세요? 그런 맞아요, 얘기했던 맞아요. 거? 네, 했어요. 그거 네. 유치된 게 언제였죠? 하와이에서
그렇죠. IUGA 그게 2015년. 15년. 2015년. 그러니까 대구 어, 대충 진짜 유치는 건 그러네요.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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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때쯤에 맞아요.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천문 연맹 총회인데 네, 이게 네, 부산에서 그렇죠. 한다고 결정이 돼서 초기에 자주 나오시던 박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껴들어갈 길이 없을까? 맞아. 라고 먼 미래 그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뭐 이러면서 맞아. 그랬는데 세월은 지나 우리는 아직도 존재하고 저긴 우리가 못 끼게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왜요? 그건 작년에 했었어야 되고. 그렇죠. 밀렸죠. 1년이 코로나 때문에. 네, 작년에 했었어야 되고 네, 올해 여름에. 올해 8월에. 8월에. 네, 8월에. 올해 8월에 하는데 그 IUGA 조직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홍보위원장님이 윤승철 교수님입니다. 네. 아 그럼 홍보위원장이란 거는 이 전체 총회의 홍보위원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의 이 전체 총회의 홍보위원장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행사의 홍보위원장인 아, 거죠. 그렇게 있죠. 한국에서 그렇죠. 열리는 어쨌든 총회.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홍보위원. 그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네. 서울 뭐 남아공 올림픽인데 남아공 올림픽 서울 내 공식 음료, 한국 내 공식 음료 이런 거 언젠가부터 그게 생겼어. 옛날에 없었는데 되게 찌질하잖아요 스폰서를 이거. 따로 뽑는구나. 그러니까 나라별로 따로 뽑는 거예요. 그 공식 진짜 큰 스폰서는 따로 있고. 코카콜라가 예를 들어 전체 스폰서로. 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뭐 딴 게 펩시콜라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설마 그런 거 그러니까 없지만 올해 8월에 국제 천문 연맹의 총회를 총회를 네, 올해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개최되는 올해 개최되는 한국 그 국제 전문 연맹 총회의 홍보위원장. 네, 그렇죠. 네. 원래 홍보위원장이 제가 아니었고요. 네. 제 이광환 박사라고 아. 옛날에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이었던. 네, 네. 그분 요즘 그렇게 하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공중파에도 한번 다시 사실은 나오셨던데. 홍보위원장으로 먹고 이제 살기 힘들걸요. 아, 그런 거예요? 모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광환 박사님께서 고위공무원이 되시는 바람에 중간에 잠깐 아 중간에 네,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네. 없이. 아, 그 얘기를 하는구나.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분은 정치로 나가시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죠? 별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완전히 팽당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두 분이 미리 아시는 사이죠, 그죠? 아, 예, 저희 학교 교수님. 아, 이렇게 뵈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은사님이세요? 그렇죠. 저는 수업을 들었었으니까 선생님 수업을. 네. 어떠셨나요? 수업을 들었을 때. 두 분께 다 물어보도록 하죠. 아, 그런 건가요? 네, 어떤 교수님이셨습니까? 저는 항성 내부구 좋아지나? 이거 수업을 하나 들었던 학생 일개 학생이었고요. 제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되게 그 완벽한 오각형 같은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좀 말라서 네. 말인데 제가 김박사넷을 통해서 제 그 주변에 유명하죠. 그간 나왔던 교수님들의 평판을 훔쳐보거든요. 한 번씩. 연정이 가장 되게. 넓죠. 네. 면적이 가장 넓은 분이 그렇죠. 윤석철 교수님이에요. 아마 통틀어서 제일 넓을 거예요. 예, 네. 거의 모든 오각형이 완벽하게 네, 다 네. 채워져 있는 상태라 네. 너무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표본이 왜냐하면 적어서 그렇다는 설이 표본이 있어요. 굉장히 적어서. 예. 그 지나치게 적은 표본이 적으면 안 나옵니다. 맞아. 아예 안 5명 나와요. 맞아. 아예 안 평가가 나와요. 누적이 안 되면 안 다섯 나와요. 명이라는 건 네. 굉장히 작은 이제 필본이라서. 1대1로 관리가 가능한 그 진짜. 천문학에서는 전체 파이가 작기 때문에 5도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좁은 영역만 차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천문학과에서 5명 정도 평가했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어쨌든. 혹시 저 M 박사님이 학생으로서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하죠. 어이구. 아, 네. 굉장히 우수한 우수한 야 네, 너무 수업을 교과서적인 열심히 대답이다. 들었던 우수한 학생. 제가 아까 뭐 음료수 기억나십니다. 드렸거든요. 정말 뭔가 읽으시는 느낌이 있는데 부자연스러움이 다재다능하고요. 예, 다재다능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학생. 저한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이 부자연스러워. 성적도 꽤 잘 받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 제가- 애플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애플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이 국제 천문연맹 총회가 딱 얼핏 듣기에는 이제 천문연맹이란 것이 있고 네.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떤 행사입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국제천문연맹 총회는 그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게 일단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8월달에 이게 한 일주일 하나요? 이게 8월 2일부터 8월 11일 동안 한 열흘 정도 걸쳐서 네. 열리고요. 국제연맹 총회가 시작된 게 1919년이었습니다. 아유, 굉장히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네요.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예. 그러니까 3년. 예, 올해 열리는 묘하네요. 게
네, 3년. 보통 4년이나 2년인데 네. 이 홀수로 가는 거는 뭐 어떤 천문학자들의 그런 어떤 취향이 반영된 건가요? 이과 계통의 어떤 고집인가요? 뭔가요?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으로 가는 게요? 3이든 4는 똑같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3이나 4나 똑같다 계산이. 왜 3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4년 네. 너무 길고 2년 너무 짧고 이런 거겠죠 뭐. 근데 지금 올해가 이제 31차가 됐어요. 벌써 네. 이제 1919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열렸던 것으로는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가장 처음 열렸던 것이 1985년 인도 뉴델리, 그 다음이 일본 교토, 1997년, 그 다음이 이제 2012년 중국 베이징,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올해 드디어 부산에서 네. 이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좀 홍보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건데 이제 과학과 사람들하고 요 홍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과학과 사람들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대중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군요. 일반인들이 정말로 이제 천문학의 어떤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좀 행사를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러닝맨에 이제 무슨 영화 상영하는 이제 나서 홍보하듯이. 토크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는 8월 5일하고 6일 저녁 7시 부산 백스코에서 천문학계의 어떤 석학 두 분을 모시고 대중 강연 행사가 열립니다. 8월 5일 금요일에는 셰프 둘러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오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2019년에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전, 그러니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직접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한 이미징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 과학과 사진 사람들 많이 통해서 했어요. 특별 네. 강연도 네, 했었고 네, 그 유명한 맞아요. 블랙홀 사진을 그 얘기했죠. 유명한 네. 블랙홀 사진의 그 사진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와.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으리라고 우리가 전체 예측하는 총책임자죠. 예, 아. 총책임자셨던 네네. 셰프 둘러만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초청을 해서 8월 5일 금요일에 거대 블랙홀의 이미징이라는 제목으로 와. 더 대중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전국으로 이제 생중계도 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네. 한 100만 명은 보겠죠. 바라건대. 보면 좋겠네요. 이거 뭐 블랙홀 예. 사진 당신도 찍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그래도 저 천문학에서 많이 알려진 거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찍었는지,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재밌을 것 어떻게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네. 그런 얘기해죠. 직접 하신 분이 또 직접 얘기를 하시는 하신 거니까. 제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블랙홀을 직접 블랙홀의 그러게요. 이미지를 직접 보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학생 그러게요. 시절만 하더라도 블랙홀의 어떤 사건의 지평선의 그 경계를 맨눈으로 보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말 이거를 해낸 거죠. 그러게요. 네,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고요. 이분과 관련해서 그 이벤트 호라이전 텔레스콥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인 거죠. 이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이분 그 이벤트 호라이전 텔레스콥 프로젝트에서 오는 5월 12일 날 또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해요. 또 뭐 찍은 거예요? 우리 은하의 거대 블랙홀. 우와. 우리가 대박. 믿기로는. 와. 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발표된 거는 M87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원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태양 질량의 70억 배가 되는 정말 거대 규모의 네네. 거대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전의 사진을 찍은 거였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 질량의 70억 배다. 그러니까 사실 이벤트 호라이전의 크기가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하면서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그 구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거대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한 410만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은. 형편없네요. 예. 작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근데 그 대신 가까이 있는 거죠. 네. 예, 외부 은하가 아니고 네, 우리 네. 은하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외부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홀의 모습을 이게 수직 방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 방향에서 이렇게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안 좋고. 근데 이제 사실은 블랙홀의 경우에는 사실 요 방향에서 보느냐 요 방향에서 보느냐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이 예. 서클이 예쁘게 예. 안 나오지 않을까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잘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이게 회전을 하면
회전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요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그 회전 방향을 따라서 디스크 같은 형태의 네, 물질이 존재한다고 하면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때 네. 찍을 때 게임87만 찍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중심 블랙홀도 같이 찍었어요. 그때 아. 찍네요. 이게. 네, 두 개를 같이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뭐 앞에 뭐 걸쩍거리는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오래 걸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네. 뭐가 우리는 많아서. 먼지도 많고 말 그대로 수평 방향을 쭉 보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하수를 뚫고 보는 아, 거거든요. 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네, 텐데. 네. 그래서 그럼 8월 강의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르나 블랙홀 찍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8월 강의에서는 아마 2019년 얘기도 하실 테고 아마 같이 우리은하 할 얘기도 거예요. 하실 어차피 테고 다 하실 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재밌겠네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강연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블랙홀 사진 나왔을 때 제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로 얘기 드린 게 거대한 우주선이 그 이벤트 호라이즌에 걸려 있는 상태. 우리가 볼 때는 걔네 시간이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금방 빠져나가거나 들어갔을지 몰라도 거의 이벤트 호라이즌에 걸려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무한정 걸려 있을 테니까 사진 찍기 좋을 것이다. 우주전함 큰 거. 만나서 얘기해봐요. 여쭤볼까 가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참 노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게 나올 수가 있다고. 꼭 얘기해요. 모르는 사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강연은 8월 6일 토요일 그 다음 날이고요. CF 딜러마는 8월 5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8월 6일 토요일에는 브라이언 슈미트. 2011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2011년에.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 네. 우주의 가속 팽창을 처음 발견하신 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타이번의 초신성을 이용을 해서 우주 먼 거리에 있는 우주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주의 팽창의 속도가 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게 이제 벌써 90년대 말인데 당시에 이제 코스몰로지를 아주 전복시킨 굉장히 커다란 발견이었죠. 그 발견을 하신 브라이언 슈미트 국립호주대학교 교수 이분이 이제 8월 6일 날 대중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거의 그렇죠. 주인공이 해당되는 네. 역할을 하신.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쓰신 작가님과 그리고 그 초신성을 연구하시는 분과 그 두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좀 그런가? 어쨌든 네, 두 분이 참 재미있는 그 강연으로 또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에 또 가실 거 아니겠어요, 두 분 다 그죠? 당연하죠. 네. 네. 그 책임자니까요. 그러니까요. 강연 행사의 책임자니까요. 이분은 EBS에서 강연도 하셨어요. 언제요? 네네. 노벨상 수상자 와가지고 아니 작년인가 올해 왜 저기 왜 이렇게 뭐 세계 석학들 이렇게 뭐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강연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 오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 되게 기대되네요. 네. 좋더라고요. 또 대중들이 혹할 만한 그런 네, 것들도 있나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석학 대중 강연 그게 이제 8월 5일 6일 되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서 진짜 네. 온라인이라도 꼭 들어보시는 예. 아, 참 이거 혹시 뭐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느 정도? 백스코에는 약간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데 네. 뭐 약간의 입장료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가격은 절대 아닐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꼭 현장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로 저녁 7시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한여름이니까 같습니다. 낮에 가서 해수욕하고 와가지고 7시에 예약을 아마 받을 텐데 그러게요. 빨리 하지 않으면 금방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저희가 8월 2일과 8월 11일 그 개최 기간 사이에 4회에서 6회 정도 천문 시리즈 대중 강연을 또 별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은 아마 태양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 그 다음에 은하, 우주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시리즈 강연을 부산과학관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재밌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조만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면 부산과학관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네. 또 관심을 가지고 부산 지역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해운대 군함로에서 대준 천문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날짜는 8월 9일, 8월 10일 아마 양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해운대 군함로 일대에서
대중천문학 분과 워크숍에 참여하는 국내 모든 기관이 거기에 이제 부스 같은 거를 열고 망원경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망원경을 보시고 또 천체 관측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부산 지역에 아마 아마추어 천문회 네, 분들도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아마추어 천문하는 동아리 그런 학생들도 와서 그런 행사에 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 중에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외국 천문학자들도 오셔서 너무 좋겠네요. 예,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별에 관한 이야기 또 관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가 해운대 군함로에서 또 열릴 거기가 예정입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예. 버스킹하고 막 그런 길이거든요. 그 예. 뭐지 부산에다가 불 한 5시간만 꺼달라고 해요. 부산에다가 전체다가요. 아니 한 구 정도만 꺼도 좀 옆에 낫지 해운대 않아요? LCT 이런 거요? 그러면 그 해결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거 되게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사람들 모아서 갈게요. 진짜 축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축제인과 동시에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1시간 정도만이라도 딱 이렇게 광해 없이 별 사람들 그러니까 불 끄면 진짜 약간 놀랄 정도로 하늘의 별이 빨리 확. 사실 가로등만 끄도 네, 네, 예, 네. 그 가계불빛을 다 끄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가로등만 끄도 가계불빛을 끄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강제로. 뭐 바닷가나 이렇게 조금 사실 백사장 쪽으로 좀 내려오기만 해도 이미 좀 다른데 그쪽에 오는 불만 좀 차단을 해도 좀 낫긴 하고. 그 시기가 그날이 이제 달이 잘 보이는 날이고 토성을 볼 수 있어요. 토성. 네, 토성 망원경으로 좋죠. 토성 보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예쁘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보고 싶은 분들 우리 망원경 들고 가도 되겠다. 우리 망원경. 그렇죠. 그것도 좋네요. 네. 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이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그 영화 속 천문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또 그 기간 중에 계획을 하셔서 아마 천문학자들도 초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또 함께 뭐 천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또 기획 중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하만 마리산 별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부산에서 가까운 하만이라는 곳에서 매년 개최하는 별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그 하만 마리산 별축제가 열리는 그 시간과 천문연맹 총회가 열리는 시간이 또 겹쳐요. 그래서 아마도 주말 그 토요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월 6일 토요일에 그 하만 마리산 별축제에 그 천문연맹 총회에 참여하는 외국의 천문학자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그 별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과 천문학자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것 같아요. 버스로 싣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로 이제 해외 천문학자들을 싣고 하만으로 가는 거죠. 이 별 축제는 그냥 별 보는 축제로 하는 거였나요? 어떤 행사였을까요? 그러니까 천문 관측 행사는 또 아닐 것 같은데. 관측 행사가 주고요. 관측 행사 원래가 뭐 주변에 부스 같은 거 있고. 거기에 별자리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또 하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어도 하실 수가 있고 너무 또 좋네요. 밤에는 이제 아마추어 그 경남 지부 아마추어 천문학회 멤버들께서 이제 하만 지역으로 직접 망원경을 들고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천문학회 망원경들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 진심이 장비의 진심이셔서. 장비의 진심이 덕후들이시잖아요. 원래 굉장히 덕후들 좋습니다. 장비가 최고죠. 그러니까 평소에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신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한테는 또 이런 하만 마리산 별축제가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볼만 하겠네요, 진짜. 네, 네. 맞아. 네. 그래서 별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보다 맨눈으로 봤을 때 많은 별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아요. 특히. 네. 그 사실 아직 두 분도 그렇게 좋은 망원경으로 아직 못 보셔가지고 아니 네, 저 본 적 있어요. 그 뭘로 봤어요? 진짜 막 그런 망원경. 진짜 그런 망원경. 천문대에 가서 보는 망원경. 근데 사실 별이라는 게 뭐 다 그냥 스타체 있어. 동그란 색이잖아요. 그냥 동그랗고 하얀색. 이렇게 그 천문대 아마 가신 천문대는 이제 60cm 대형 좀 뭐 옛날에는 대형 네, 네. 네, 그런 걸로 보는 거하고 또 이 아마추어들이 갖고 있는 굴절 망원경 큰 굴절 망원경 그것도 달라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런 걸 토성도 그걸로 봐야 정말 예쁘고 네. 낮에 투어 같은 거는 성열 같은 거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거기가 그 옛날 고인돌 이런 거에서 고천문학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별 관측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유적지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이게 여름 방학 때고 지금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여기를 한번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투어 일정을 짜가지고 이것저것 다 돌아보기에 되게 좋은 어떤 그 맥락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네, 사실 지난번에 잠깐 K 박사님하고 상의도 했는데 우리 뭐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 박 며칠 해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2주에 골라가지고 또 나눠서도 갈 수 있게 거기 하면서 오시면 그 전 분야 천문학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네. 뭐 상의를 조금 해보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기간에 해운대 관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부산 지역 주민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런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 내용은 7월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확정이 돼서 7월 중에 국제천문연맹 총회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들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산 백스코에 저희가 천문연맹 총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그 홍보 부스가 또 마련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주 관련 산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천문 관련 어떤 홍보를 하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부스가 여전히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또 참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사업체에 대한 광고하는 그렇죠. 겁니다. 사업체에 지금 부습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 굉장히 홍보 효과는 좋을 거예요. 여긴 그렇겠네요. 전문가들이 다 그러니까요. 오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사실 저런 부스 저런 것도 어떤 거 보면 정말 팔이 날리고 막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행사 자체 무게가 원체 큰 데다가 원체 슬리퍼 좀 더 찍어서 팔까? 저기 저거랑 저 스타 체이서랑 스타 체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슬리퍼 여기 전문가들이라서 뭐 슬리퍼는 그 슬리퍼가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다들. 슬리퍼 좋다. 슬리퍼는 굉장히 그거 인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저렇게 해놨지만은 사실은 뭘 정말 보는 게 재밌고 뭘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여야지 좋은지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저거를 투어 같이 짜가지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해가지고 아예 움직이고 흘러다니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일할 거 아니라고 진짜. 그 흐름대로 가다 보면 저기도 저 함안도 가고 뭐 해운대 그거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전쯤에 미리 보는 투어 해가지고 딱 루트 짜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 이행사분이 듣고 계시면 네, 저는 살려주십시오.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지만은 학술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중심이긴 하겠죠. 네, 이 IAU가 예전에 명왕성을 죽인 그 모임이죠. 맞습니다. 명왕성 네. 사례범들. 그 운영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이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역할을 했죠. 했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천문학자들의 총회라서 천문학자들의 연맹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191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직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전까지도 사실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학자들끼리 데이터 교환이나 뭐 국제 교류 등이 있었는데 그걸 모을 집약체? 집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1919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뒤에 사실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2차 대전 발발하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라든가 외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천문학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주도해온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대중 관련된 거를 이제 윤성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총회 연맹의 핵심 기능이 총 2가지였어요. 그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각자 명명법이 다 달랐기 때문에 명명의 그 정의라든가 아니면은 표준을 정하는 것 그런 게 좀 주요 기능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학자들 사이의 교류 공간을 만들어주자 교류 데이터 교류를 그때 당시만 해도 데이터가 요즘처럼 막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공동 연구나 데이터 교류를 주관해 주는 것 이게 아마 그 총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살짝 그 성향이 조금 바뀌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전후에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못 가거나 학술적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젊은 천문학자들의 양성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천문학자들의
발굴, 지원 이런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모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1950년대, 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으로 한번 부흥기가 확 있었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적인 그 기술이 확 이렇게 뜨면서 같이 천문학도 한번 붐업이 됐거든요. 그때 그 전파 천문학도 그렇죠. 그때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 레이더를 쓰다가 맞아요. 레이더 기술이 전파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 전파 천문학 쪽이 확 뜨게 됐고, 그래서 천문학 커뮤니티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가 이때 좀 버겁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버겁다고 해서 뭐 조그마한 심포지엄 같은 것들도 점점 갈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점점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귀족들이 하는 천문학이었잖아요. 천문학 자체가. 근데 그 엘리트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포괄적인 천문학 커뮤니티를 만들자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젊은 천문학자 그리고 여성 천문학들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점점 더 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1990년대에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우주망원경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라던가 예를 들어서 별 이런 거를 찾았는데 그거 명명법을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누군가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천문학이 쓰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IAU가 중재하는 역할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천문학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IAU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지구가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지구 근접 천체, 그 충돌 가능성 있는 근접 천체 모니터링 그런 것과 국제협력 이거 대응에 국제협력을 주관하는 것도 역시 이 IAU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AU 역사를 보면 굉장히 제가 이분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문학이 발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냉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경쟁을 하니까 그 스푸트니크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천문학의 발전에. 그러니까 뭐 자기 미국의 상공에 러시아, 소련, 과거에는 소련이었죠. 소련의 인공위성이 날아간 것이 미국인들한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것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조차도 바뀌게 만들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자유주의 교육이라 그래서 좀 뭐 체험하는 학습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스푸트니크 이후에는 뭔가 좀 암기도 좀 시키고 계산도 열심히 시키고 이런 교육이 미국에도 이제 좀 도입되기 시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미국의 천문학계를 부흥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냉전 시대의 산물로 이렇게 천문학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천문연맹에서는 서로를 배타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죠. 70년대 하더라도 그게 타이완 70년대가 아니라 아마 60년대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타이완을 국제천문연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났죠. 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인데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네. 독립적인 국가로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중국이 또 빠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중국 그 천문학자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다시 들어오죠. 그게 아마 1976년인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누구도 정치적인 이유나 이데올로기의 이유로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함께하자 라는 노력을 굉장히 끊임없이 기울였던 학회 중에 하나가 이 국제천문연맹이고요. 북한 천문학자들도 와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끊임없이 초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오려고 하는.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다른 데서는 왔었죠. 북한 천문학자들도. 그렇죠. 중국 다른 같은 데서. 나라에서. 이번에도 네. 사실 네. 초기에 제가 이제 제가 유명한 박사님이. 할 때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때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 전 이럴 북한 때. 천문학자들을 네네. 어떻게 초청할까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아이고, 네.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편으로는 또 명왕성을 퇴출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이름 짓고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명왕성을 이제 톰버가 발견을 해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명왕이라는 이름도 그거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사실 플루토 이름을 그대로 그렇죠. 따라간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제가 갑자기 뭐 파토성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플루토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산다거나 이런 거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공을 들인 명왕성을 또 스스로 퇴출하는 어떤 이런 행위 네. 이런 것들은 뭐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 내부에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뭘 여쭤보려는 거냐 하면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 연맹에 가입을 하는 것인지 그 연맹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생길 때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했어요. 기본적으로 전체 천문학자들이 다 가입은 하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그죠? 그렇죠.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다 가입해야 당신들이 천문학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건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명왕성 퇴출이라든가 아니면 허블의 법칙을 허블 레메트르의 법칙으로 이제 뭐 명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관측 시스템의 규격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터 같은 것들에 어떤 필터를 사용한다. 네네. 그죠? 블루 필터, 레드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천문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규격을 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연구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총회 그 투표를 거의 마지막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총회 마지막 날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 상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 기간 학회 기간 동안 논의를 막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왕성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대다수가 퇴출이 됐고요. 근데 사실 그 선거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4,000명이 됐는데 투표한 사람은 474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명왕성은 현장에서 투표한 그쵸, 걸로만 맞아요. 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그 적은 얘기가 사람이 좀 투표를 있죠. 했고. 그 스토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참 명왕성 자체가 사실은 76년 동안 우리의 9번째 행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왕성을 끌어내린 사람 자체가 그 명왕성 이후에 10번째 행성의 가능성을 존재를 발견했던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박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한창 이제 51년도에 사실은 카이퍼벨트가 처음으로 카이퍼벨트에 있는 소행성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 당시 천문학계에서 태양계가 우리가 알던 9번째 행성인 명왕성 이후 훨씬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행성 천문학자들이 그 이후의 존재들, 가능성 있는 행성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근데 이 마이크 브라운이 자기의 그 동료였던 사람이랑 헤일 망원경 그 팔로마산의 헤일 망원경 앞에서 갑자기 이제 관측하다가 심심하니까 1999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샴페인 5병을 걸고 내가 이 다음 거 행성을 찾으면 우리 샴페인 5병을 사주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찾는 노력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이크 브라운이 그 이후에 그 명왕성 이후에 있는 뭐 콰오와 산타, 이스터번이라는 그 행성을 발견하긴 했었어요. 근데 걔가 명왕성보다는 작아서 그렇게 임팩트가 없다가 2005년에 이분이 드디어 명왕성보다 큰 천체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마이크 브라운이랑 세바인이랑 내기를 할 때 우리가 행성 X를 찾아보자, 이렇게 미지에 X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X라고 붙였는데 그래서 가칭으로 이분이 뭐라고 짓냐면 제나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제나를 발표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은 10번째 행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그분은 자기가 그거보다 큰 천체를 발견한 게 명왕성의 행성의 지위를 과연 유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심을 해요. 명왕성을 행성이 아닌 거다라고 내가 더 큰 걸 발견을 했으니까 행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결국 2006년에 상정을 합니다. 이 총회에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그 총회에서 열심히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기자들이랑 이제 실제 이걸 상정을 했었으니까 뭐 그 제나라고 불리는 행성이 10번째 행성으로 지위를 받는다. 됐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명왕성도 같이 끌어내려진다. 세 번째는 이제 제나만 인정이 된다. 근데 이거는 되게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어차피 그거보다 큰 게 이미 그 이후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외에 그때 당시에 발견이 됐던 소행성이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 걔네들을 다 행성의 지위로 올려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 4번째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랬는데 정작 국제천문연맹이 이때 그 사이에서 안건이 딱 나왔는데 뭐였냐면은 제나 그다음에 세레스, 카론까지 12개를 다 행성으로 인정을 해버립시다라는 게 한동안 이제 되게 큰 의견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게 처음에는 더 뭔가 큰 흐름이었군요. 네, 또 네. 명왕성 없애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있는 걸 사실 끌어내리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명왕성이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되게 사랑받는 존재였거든요. 그쵸. 가장 작고 외롭고 우리 태양계 끝에서 도는 행성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 사람 마이크는 이건 범죄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자기는 해가지고 미움받는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자기 표현을 자기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 이블맨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더 열심히 얘기를 해요. 9번째 행성이 되면은 안 된다. 제나는 10번째 내가 발견했지만 얘는 10번째 행성이 아니다. 아주 그거를 그 총회 기간 동안 얘기를 했고 결국에 2006년 8월 25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그 총회에서 행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3가지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레스, 명왕성, 제나 얘네들을 명왕성형 행성, 그 다음에 뭐 외행성 이렇게 정의를 하고 결국에 투표를 통해서 명왕성을 끌어내렸죠. 그때까지 행성의 정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제대로 된 게 없었죠. 행성의 정의가 뭐 우리가 아홉 행성이라고 불렀는데 뭘 행성이라고 한다라는 정의 없이 네.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걸 정의를 정해버리니까 네. 명왕성이 빠지는 거죠.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네, 그 네, 책이에요. 책입니다. 그거 네. 책 저희가 너무 정말 재밌어요. 재미있게 다 네.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사실 지금은 명왕성은 닉스 타이슨이 죽인 걸로 사람들이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닐 타이슨이 네. 사실 그 닐 타이슨이 공격을 받은 이유가 네네. 그 뉴욕 자연사 박물관 네네네. 관장이었잖아요. 그 뉴욕 자연사 박물관 전시할 때 명왕성을 별도로 전시를 한 거예요. 아, 그 행성들을 쭉 정치해 놓고, 그러니까 분류를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분류를 하는데 명왕성을 그냥 다른 그 행성 소행성이나 이런 거하고 같은 대로 전시해 놓고 그때 바뀌기 전에, 그 명왕성이 대출되기 전에. 아. 왜냐하면 성질이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아, 네네. 명왕성의 성질이 너무 다르다. 불편했군요, 뭔가 네. 보이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행성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 브라운이 그 발견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촉발이 된 거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좀 예민하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명예행성이라든가 그런 더 그랬어야 할 보이지만 과학적 의미는 없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귀엽다. 괜찮은데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네. 제나라는 이름이 나중에 에리스로 바뀝니다. 네. 에리스가 누구냐면은 갈대가 네, 불화의 네, 여신. 네. 그렇죠. 그 사과 준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이게 그 파티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해가지고 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나는 제목이 뭐야? 명왕성을 나는 죽였다. 어쩌다 명왕성을 죽이나 이 책 죽였나. 보면은 그 왜 우리가 명왕성을 퇴출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은근히 막 좀 욕하고 막 잔인하다 뭐 심지어는 뭐 적법하지 않았다 이러기도 하는데 이 책 보면은 저 사람의 고민이 그럼요. 저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고민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뭐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뉴 호라이즌스가 먼저 가서 그 명왕성 사진을 찍었으면 뭐가 어떻게 됐든 퇴출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긴 하트 행성이 모양 하트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있잖아요. 하는데 그걸 퇴출은 절대 과학이고 뭐고 그건 못 시켰지 아니, 않았을까. 그리고 진짜 좀 조금 요즘 뭐 이과 문과 자꾸 뭐 싸우던데 이름도 영화 이름도 그렇고 드라마 이름도 그렇고 그냥 명예 행성이나 뭐 이쁜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아니면 뭐 저거 있잖아요 뭐 뭐죠 아너러블 멘션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차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행성 말고 소행성은 원래 있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명왕성형 외행성 뭐 이렇게 붙여주긴 했어요. 구체하다. 붙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닐 타이슨은
이미 그 발견하기 그 네, 일체 전에. 발견되기 전부터 네, 네. 전시를 그렇게 했고 그것 때문에 항의도 좀 받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어디 이제 방송 같은 데서는 왜 명왕성이 아니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명왕성을 대출시킨 주범이 돼버려가지고 사례범 막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저희 그 행성 외울 때 막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잖아요. 수금지와 네네네. 목표 천해 원래 명까지였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MVE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머큐리 이런 그거를 그 사람들 이거 비꼬아가지고 mean very evil man just shortened up nature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사람이 세상을 축소시켰다 이렇게. 네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결국에 샴페인 5병 얻었는데 못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국제 천문연맹에서 벌어진 일들, 네. 거기서 결정한 일들 네. 이런 게 뭐 하나둘이 아닐 것 같은데 올해는 혹시 뭐 주길 행성이라든지 계획이 이런 중요한 결정의 계획이 있나요? 지구는 놔두죠. 지구는. 아쉽게도 올해는 이렇게 이제 뭐 그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심 가질 만한 커다란 결정은 아쉽게도 없을 것 같은데 개별 학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언티픽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심포지엄들이 여러 개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는 아마 일반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뭐 기사화시켜서 네. 대중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재미있는 새로운 최신의 천문학적인 소식을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완전히 새로 발표되는 그런 얘기도 있나요? 논문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물론이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회에서는 논문으로 만들기 전에 내용을 미리 발표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굉장히 새로운 거에 나올 수도 있네요, 있기는. 네, 물론이죠. 네. 사실 그 팬데믹 끝나고 지금 막 한참 돌아다니고 싶은 시즌이어서 되게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과학자들 왜 이런 학회를 할까요? 학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요새 예전 같으면 워낙에 뭐 모이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해봤더니 굳이 안 모여도 다 되기는 하는데 왜 학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모금은 안 하죠, 모금. 모금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예산을 어떻게 확충하고 돈을 모은다거나 등록비가 꽤 비쌉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등록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규모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행사비인 거죠. 네, 네, 뭐 등록비 자체는 사실은 그냥 행사를 그렇죠. 위한 등록비지 그것이 뭐 천문학계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맞아요. 그 2주 네. 기간을 고려하면 또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학회를 왜 하시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학회가 왜 중요한지 참 설명하기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또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과학이라는 그 활동의 본질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회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과학의 본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한 비판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은 또 저런 문제를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또 새롭게 배우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과학의 진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문연맹이라는 거를 만든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이 과학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더 합리적일 수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학문으로서의 합리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학자 개인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과학자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첫째로는 과학이 실험에 반응하는 그러한 방식이 우리의 관찰이나 실험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변덕스럽지가 않은 거죠. 과학 자체가. 또 하나는 학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과학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과학하는지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또 최근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고하는 방식만 중요하고 지식은 또 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또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러한 학회에 모여서 그 과학자들이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분야에 가장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합리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백신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합리성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합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 합리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본인이 부족한 지식을 서로 메꿔주면서 서로 피드백을 줄 때 그럴 때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문연맹 총회 같은 이러한 학술 활동이 사실은 과학자들이 과학자 사회에서 갖고 있는 합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커다란 과학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중요한 얘기네요. 지금 사회가 그 과학이나 기술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끌고 가는 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사회를 끌어가는 핵심 동력 같은 게 되다 보니까 이과 부심 약간 이런 게 좀 작용하는 지점들이 많아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의 자질로서의 합리성 같은 걸 지나치게 이렇게 신뢰해버리는 면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의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전반적으로 맞을 거야. 이 사람은 물리학자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판단이 다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훌륭함은 그러니까 이것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방식으로 진화해온 어떤 시스템 자체에 있고 그것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라는 건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활동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지식이 빠지면 사실은 그게 학문이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학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학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느냐. 천문학자들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서로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합의라고 합니다.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이런 식으로 연구 저런 식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도 합의하고 저 사람도 합의하고 그렇게 합의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새로운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다 학회를 통해서 학술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단적인 그런 과학자 사회의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던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좀 정반대의 상황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은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 사회는 합리적이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한편으로 사회는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인 다뒤로서의 사회는 개개인은 다 동정심도 있고 때로는 합리적이고 공감력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라라든가 이런 단위가 되면은 사실은 소시오패스 같이 동작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따지고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공감력이나 동정심이나 그런 걸 발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되게 이거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다들. 모두가 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지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자 사회에서는
동작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좋은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커지면서 조직이 되면서 왜 사람 사는 세상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만을 쫓게 되는 게 당연시되는지 이런 것들도 뭔가 이 보다 보면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만일 그 과학자 사회가 거기에 이익이라는 게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익 그러면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목적성 자체가 예, 애초에 예, 좀 예. 출발선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지식을 추구한다, 뭔가 그런 어떤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라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일단은 좀 다르고 구성 원리도 다르고.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뭔가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물건을 만들면은 다르죠. 이제 저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물건을 만들어내버리면 그게 네.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거하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우주 팽창을 얘기했는데 다 동의하는 것 물론 다 동의하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인류가 발견한 건 우주 팽창이라고 하면 안 되고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이게 가장 전제인 거지. 아. 우주 팽창이 전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거 되게 너무 철저하게 네, 그거를. 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주 팽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거기부터. 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우주가 더 빨리 간다는 것과 차이가 뭐죠? 팽창한다는 거랑? 팽창하지 않아도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철저하게 네, 네. 분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것은 우주의 팽창을 관측한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는 걸 관측을 한 거고 그걸 지식으로 만든 게 우주가 팽창한다. 네. 라고 만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 팽창이란 거는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관측한 것은 그저 멀리 있는 은하가 공간 내에서 빨리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허블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허블이 그 논문을 쓴 게 1927년이었어요. 아니요. 1929년. 아, 나 지금 저런 숫자 외우면 되게 훌륭한 29년. 듯한 느낌이 원래 드는데. 예전에 그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의 관계 있잖아요. 디테일은 교수님은 다 제가 까먹고. 없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르메트르가 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그쵸. 이론 그 장방 네, 정식을 네. 풀어요. 풀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장방 정식을 풀 때 우주는 당연히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팽창도 하지 않고 뭐 수축도 하지 않고 완전히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만든 장방 정식을 풀 때 팽창하는 우주 가능성을 처음부터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르메트르가 그거를 팽창하는 우주의 가능성을 이제 처음 고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게 27년이죠. 네, 그게 네. 27년이었고 거기서 르메트르가 외부 은하의 적색 이동,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은하가 빠르게 우리로부터 후퇴한다라는 그 관측이 사실은 허블 관측 이전에도 몇 개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주 팽창으로 해석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네, 르메트르가.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불러주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천문연맹 총회 얘기가 나왔는데 1919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1922년에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그 천문연맹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 천문연맹 총회에 르메트르도 참석을 하고 허블도 참석을 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1922년이 아니고 1928년에. 네. 그러니까 르메트르가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허블은 자기 논문을 발표하기 안 전에. 했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논란거리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오리지널 들어서, 아이디어가 예, 아니었을 수도 있는. 허블이 과연 르메트르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대화를 나눴을까? 왜냐하면 르메트르는 관측을 잘 알고 있었던 천문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색 이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허블의 업적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르메트르가 허블하고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1927년에 자기 논문을 만들고 나서 솔베이 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을 때도 이 논문을 주면서 맞아요. 내가 이런 거 발견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예. 바로 뭐라 그랬죠? 당신이 계산은 잘할 수 있으나 물리는 예. 최악이다 이렇게 아. 바로 머리 앞에서. 어보미너블. 네.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당신의 물리적인 해석은 끔찍하다. 혐오스럽다. 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허블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블은 르메트르의 논문을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도 않고 29년의 논문에서는 우주 팽창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관측 사실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것만 논문에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 속도도 겉보기 속도라고 썼어요. 실제 네. 속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멀어지는 게 네, 겉보기 속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허블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 팽창이라는 개념보다 아까 말씀하신 멀리 있는 은하가 빨리 멀어져 간다. 그 그냥 데이터만 이것을 딱 제시한 데이터를 거예요. 제시한 거네요, 그냥. 네. 하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우주 팽창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됐고, 그 이제 장방정식을 풀어서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라고 먼저 제시한 사람은 또 프리드먼이에요. 네. 프리드먼이 했는데 프리드먼은 물리학자라서 이론적으로만 계산을 했고 그 직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르메트르가 했고 르메트르는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관측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하들이 측색 편의를 보인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팽창할 거다라는 얘기가 논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허블보다 르메트르가 진짜 오히려 그래서 그 맞아요. 네.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이 르메트르의 논문에 나와요, 사실은. 예, V는 HR이라는 네, 이미. 그 공식이 H라는 거를 안 썼을 뿐이지 V는 R에 비례한다라는 그 공식이 르메트르의 논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뭐 네. 무슨 이론의 관측으로 네. 컨펌했다 이것조차 아니네요. 그래서 허블의 네. 법칙을 이제 허블을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바꿀 때 어떤 사람들은 르메트르 르메트르 허블의 허블. 법칙으로 해야 맞아요.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안 됐죠. 19년 지난 하이유 때 왜 이렇게 오래 오스트리아 걸렸을까요? 빈에서 있었던. 모두가 아는 얘기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2018년이에요. 투표를 안 했거든요. 아, 그동안에 2018년. 네, 그쵸. 2018년. 4년 전이죠. 지금. 아예 안건은 올라가질 않았었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얘기만 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못 익었겠죠. 근데 그 사실 그 나온 경우 전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허블이랑 휴메이슨 법칙으로 바꿔 불러야 된다고 한동안은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오히려 르메트르가 주목을 못 받고 그 조수였던 휴메이슨.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기각이 되고 르메트르를 올리게 된 거죠. 그 아예 그 빅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자 사회학과는 좀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비합리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과학적인 업적의 크레딧을 누구한테 주느냐 요 문제에 걸리기 시작을 하면 개인의 이익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개인의 명예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합리적일지라도 그 지식의 크레딧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 문제에서는 또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허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자신이 르메트르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를 부각시키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르메트르는 굉장히 젊은 네, 르메트르 예, 자체의 예, 논문도 영어가 원래 태초에 아니었던 것도 그렇죠. 학회 프랑스 자체도 사람이 되게 있는 작은 벨기에. 학회였고 그때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그 이론을 너무 강하게 지지하게 됐고 일종의 그 물리학계에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시기여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결국에 한 33년도인가에 자기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당신의 강의는 되게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결국 했다고 하더라고요. 망원경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허블 르메트르 이제 망원경. 가서 굳이 치라고. 근데 사실 상수는 아직도 허블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사람 사는데 어떤 일종의 정치가 개입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저 다세계 책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옛날에 비해서 코펜하겐 해석이 조금 힘을 잃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게 제 느낌은 그래요. 이거는 K 박사님 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건 아니지만 K 박사님 식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했던 보어나 하이젠베르크의 제자의 제자들까지 죽었다 이제. 제자까지는 강력하게 남아있을 거고 그 제자의 제자들까지도 강력하게 그 권위가 남았을 건데
그 다음 제자들쯤 가게 되면 이미 그 권위가 흐려지면서 다른 것들이 조금씩 또 올라오고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보니까는 예, 그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뭔가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시각들이 어쨌든 나오고 당연히 그게 다 정설이라고만 믿고 살아왔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변하는 부분들이나 재평가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진짜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아무렇게나 막 던져놓을 수는 없으니까 좀 질서를 잡고 정리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게 이제 이런 연맹 같은 데서 하는 역할이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 예산은 어디서 얻어요? 돈이 있어야 학회비 내겠죠. 학회비 내가지고 운영하나? 네, 내겠죠. 네. 회비소도 회비도 있고 사실 도네이션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요거 총회할 때 그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로부터 도네이션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이벤트들도 사실은 자주 해요. 네. 그래서 그 연문총회 그 본부 측에서 한국에서도 좀 뭐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기 위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기는 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꽤 큰 규모로 네.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좋아졌죠 진짜. 네, 미리를 준비 못한 거예요. 맞네요. 미리 준비 못하다 보니까 그런 큰 규모의 도네이션하고 사실 미리부터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7년, 8년 이때쯤 준비할 때는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중간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거 뭐 도네이션은 그냥 할지 안 할지도 불분명해지다 보니까 다 이제 스톱이 돼버린 거죠. 일론 머스크가 돈을 지금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여러분들. 빨리 자리 잡는 쪽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기업 청수님들. 아니 일론 머스크가 좀 돈을 즉흥적으로 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대기업들은 그 의사결정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힘들 거예요. 지금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랬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이스X 안 그래도 좀 천문학자를 괴롭히고 있고 그쪽에 띄워놓은 거 링크 뭐지 그거? 스타링크 이런 거. 그래서 제 생각엔 트위터로 말 잘하면 이번에 트위터 샀잖아요. 뭐 55종 가지고 샀던데 그 중에 그냥 한 5,500억 원 정도만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이런 얘기. 저는 일론 머스크는 말 잘하면 좀 도네이션 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런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건 다르잖아. 이거는 국제 천문연맹이라는 거. 개나소가 아니고. 국제 천문연맹이 되게 그 중요한 중요한 게 다른 어떤 학문 분야에 이렇게 뭔가 결정했을 때 학자들이 투표로든지 뭐 결정했을 때 그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국제 천문연맹은 천문학 분야에서는 거의 뭐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그 승복이 되는 거죠. 저도 이런 학문 쪽에서 어디 쪽에서인지 무슨 연합인 연맹인 이런 이름 자체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이과 문과 다 봐도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권이 걸리면 잘 안 되거든요. 전문은 이권이 없군요. 혹시 방송을 일론 머스크가 듣고 계시면 일부 이번에 개평이란 말도 있잖아요. 크게 돈 쓰셨는데 그중에 일부를 또 천문연맹에 좀 국제 천문연맹에 주셔가지고 이것 저 스타링크 것도 좀 비껴가게 잘 좀 장비도 더 확충하게 하고 당신이 책임을 좀 져야지. 응? 그만큼 했으면. 허블 로메트리 급직 투표할 때는 현장만 안 하고 온라인도 맞아요. 했죠. 네, 온라인도 해가지고 온라인 이전에 그게 가능하니까요. 네, 다 한 4,000명 정도 네, 많이 투표했죠. 참여했고 저도 그때는 참여했고 네. 그때 사실 그 현장 투표만 해가지고 조금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 명령성 퇴출될 때. 네, 체코 프라하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온 거죠. 미국에서 그 뒤에도 계속 그 명왕성을 돌려내라 이런 아직도 시위를 한대요. 네. 그걸 미국에서는 뭐 소중하게 생각했네 싶긴 한데. 미국이 유일하게 찾은 행성이기도 네, 하고. 왜냐면 맞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도 되게 그럴 거면 미국 그 천문학계에 돈을 좀 많이 기부하든지 해서 세게 만들어놨어야지. 꼭 없어지고 나서 그런다니까. 네. 제 생각에 그냥 티셔츠 팔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행사에는 대중들도 좀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 네. 좀 왁자지껄하고 이런 걸 지향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부산 지역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홍보가 잘 돼가지고 대중적으로 진짜 이 학계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쪽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좀 정말 일반인들이 알아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별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식으로 좀 홍보 책임자께서 좀 이거 좀 마케팅 관점으로 움직여야 좀 그래서 넣으셨잖아요 지금. 가뭄에 콩나듯 있는 천문학자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떼거지로. 네, 떼거지로. 네,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러게요. 굵직굵직한 분들. 비인에 3,000명 정도 왔었나요? 예, 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명 정도의 음. 천문학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준비도 늦어지고 현장으로 한다는 결정도 올 4월에나 확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장 등록을 하신 분이 한 1,200명, 1,500명 요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풀려가니까 네. 좀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래도 그게 기대는 적진 하고 않네요. 있습니다. 저는 예, 적지는 한 않아요. 300명 뭐 이런 네네. 얘기 하실 줄 알고 좀 그랬는데 한국 천문학회 하면 한 300명. 네.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중들한테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코로나 끝나고 그 사실 국제 이런 학회가 거의 처음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맞죠. 대규모로 하는 게. 그리고 부산 가서 바닷가 가서 정말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밤에는 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부산 고향이기도 하고. 네. 네. 그 같이 이제 조직해서 한번 가시죠. 아까 네, 저희가 네, 정신이 관련해서 중요한 가능해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걸 박사님 형제분들과 라이브를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도무지 시청자분들하고 언제 친해질지 모르겠어서 한 달에 두 번으로 일단 좀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걸 박사님, 걸 브라더스의 신비한 과학사전. 맞나 제목이? 네, 맞을 거예요. 확실히 조금 배우는 건 있어요. 뭐 아는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한두 번 와보시고 적응이 되시는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경력직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이런저런 과학 관련 행사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뭐 이제 이런 천문학회가 천문연맹의 행사를 하면 내려가고 여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드네요. 일단 경력직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분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좀 할만하면 해달라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봉부터 이렇게 근무 조건까지 맞춰달라는 대로 맞춰드릴 테니까 일단 좀 응시를 좀 해달라. 이런 훌륭한 경력직 직원이 필요하겠네요. 네, 훌륭한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단은 좀 과학에 관심이 있고 이쪽 컨텐츠로 뭔가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혹은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뭐 잡사이트 무슨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올려봤는데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저희 컨텐츠를 듣는 분들 중에 소개를 받거나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오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일단 제가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경력직 사업기획팀이고요. 그러니까 팀장급 혹은 어쨌든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하고요. 저와 함께 과학 문화의 뭔가 미래로 함께 나아갈 갑자기 미사여구를 만들려니 쉽지 않네요. 네. 일단 저 죽을 것 같고요, 정말. 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최 네. 팀장님을 구제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올까봐. 뭔가 되게 약간 밝은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같이 뭔가 해보면 재밌을 일도 되게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손이 모자라가지고 좀 놓칠 일이 좀 많아서. 그 과학과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점점 이제 크고 가고.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그래야 좋죠.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조금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저희 people의 sciencepeople.co.kr로 이력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